가거라. 싫어요. 나 그 집에 안 가요. 누가 시부모 바라고 시집을 갔나요? 춘대 들어갑시다. 이게 무슨 짓이야요? 내가 기생인 줄 알아요? 그거 다 오해야요. 듣기 싫다는데 무슨 여러 말이야? 남자나 여자가 사람은 똑같은데 왜 여자의 정조만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정조 신문. 밤이 들며 비가 왔다. 추녀 끝에 다 사가 떨어진 합석 챙우에 부딪는 밤빛 소리가 요란하다. 철 아닌 비는 왜 올까? 이렇게 방이 차서 어디 주무시겠소? 하고 인숙은 요 밑에 손을 넣어보고 일어서 안팎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뗄나무라고는 불쏘시개밖에 없었다. 다달이 보내주는 나무는 안방에다만 처질러 뗐나? 하고 인숙은 대문 밖으로 나갔다. 마진짝 구멍가게로 손짓을 해서 장작 2단을 들여다가 쪽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찬 비를 맞으며 불을 지핀다. 늙으신 어머니의 쇠잔한 뼈가 차디찬 돌바닥에 얼어붙을 것 같아서 그대로 보고만 앉았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얘야 그만두어라. 줄창댕방에서 자는걸. 하고 어머니는 자꾸만 딸더러 들어오라고 성화를 한다. 어머니는 덮어놓고 참으라고는 하고도 딸의 일이 걱정이 되어서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자기보다는 참을성이 많은 대신 여모지고 결국한 딸의 성질을 잘 아는 까닭에 사위에게 대한 마음이 조련이 풀리지 않을 것도 짐작이 되었던 것이다. 그 애가 어느새 그런데 눈을 떠서 어떡하나. 한번 그런 버릇이 생기면 조련이 마음을 못 잡을걸. 하고 끝끝내 딸의 속이 상할 것이 애처로웠다. 인숙은 불을 다 떼고 나서 몽당비를 들고 아궁이 언저리에 나무 부스러기까지 싹싹 쓸어넣고 일어서는데 대문 소리가 삐걱 하고 났다. 오빠가 들어오는가 보다 하고 내다보려니까 새아씨 여기 와 갭쇼? 하고 시어머니에게 말전주를 잘하는 그 계집종이 비 맞은 쪽제비 꼴을 하고 들어온다. 인숙은 아궁이의 불빛에 비춰보고 웬일이야? 하고 물었다. 계집종은 아이고 새아씨가 손수 군부를 다 떼시네. 그런데쇼 대감께서 하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어른한테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친정으로 갔다고 걱정이 날입섰는데 마님께서 완만 오면 인력거라도 타고 오십사 구합셔서 왔습니다. 그러나 큰 걱정이 나리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같이 가기를 재촉한다. 인숙은 방으로 들어가며 나 안 가. 몸이 아파서 예서 잘 테야. 하고 문을 탁 닫았다. 가고 아니 가는 것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고자질을 잘하는 계집 하인이 친정에까지 쫓아온 것이 여간 얄밉지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밖에서 하는 말을 듣고 얘야 가거라.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부모님의 말씀까지 거역하는 법이 어디 있니? 안 가면 어른들한테 불공한 사람이 된다. 하고 떨리는 팔을 잡고 몸을 일으킨다. 싫어요. 나 그 집에 안 가요. 누가 시부모 바라고 시집을 갔나요? 하나는 그 지경인데 누굴 보러 가란 말씀이야요? 하고 인숙은 어머니 옆에 가 쓰러져 버린다. 계집 하인은 그저 밖에서 비를 맞고 서서 꼭 매시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허셨는데쇼. 그러지 않아도 아까 수복어멈이 들어왔을랑 눈이 뒤집혔는지 겨울은 닥쳐오는데 이렇게 없는 사람을 내쫓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마님께 더럭더럭 대들면서 그래 대개 아들이 헌짓이지 내가 그년을 붙여줬느냐고 사뭇 몸부림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감 마님께서 하고 주책 없이 입을 놀리는데 듣기 싫어. 입을 닥쳐두지 못하고 누가 여기까지 와서 그따위 조동아리를 놀리랬어? 인숙은 듣다 못해서 봐라 소리를 질렀다. 한편으론
안방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까 보아 여간 창피스럽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러는 판에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풀어헤친 경지기가 인력거꾼에게 부축이 되어 들어온다. 술이 진흙같이 취해서 해가를 하고 다니다가 인력거를 타고 오기는 했으나 인력거 싹도 없어 무작정하고 탄 모양이다. 내일 받으러 오라 하거니 못하겠다거니 종문간에서 한참 승강회를 하더니 경지기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돈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무명을 찢는 듯한 소리가 귀에 따갑게 들린다. 인숙은 듣다 못해 마루 끝으로 나가서 인력거 싹을 달라는 대로 찔러주었다. 경지기가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오더니 해꾸부라진 소리로 어이, 연집 왔구나. 너 마침 잘 왔다. 상덕은 입어도 하덕은 없다더니 난 가지가지로 누이덕을 입으란 팔자야. 그렇지만 나도 한번 뽐낼 때가 있다. 이걸 좀 봐. 하고 누이의 손을 끌어당겨 주머니에서 기다란 봉투 속에 든 무슨 서류와 지도 같은 것을 꺼내서 펴놓더니 이게 광맥을 발견한 지도란 말이다. 이? 알겠니? 이게 허가만 나오면 너 금송아치 하나쯤이야 못 사주랴. 그저 눈 끔찍하고 몇 달만 참아라. 너도 내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을지 누가 아니? 하고 다시 누이의 손을 잡아당겨 썩은 감냄새가 물큰물큰 나는 입에다 부비댄다. 인숙은 오라비의 손을 뿌리치며 인젠 오빠도 정신을 좀 차리서요. 하고 한마디 매물스럽게 쏘아붙이고는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그 이튿날 인숙은 시집으로 갔다. 시아버지가 탈 것까지 보냈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밤새도록 달래고 타일르고 나중에는 빌다시피 해서 어머니 퍽도 성화를 하시오. 난 인젠 어머니한테도 안 올 테하여. 하고 마지못해 인력거를 탔던 것이다. 어두운 밤에 사람도 안 데리고 더군다나 간단 말도 없이 친정을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시부모는 뜻밖의 과히 걱정은 하지 않았다. 자기네 아들의 허물을 며느리에게 둘러씌울 수도 없거니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저 무사타첩이 제일이니라 하고 그 신조를 지켜와서 남들에게 태화탕이란 별명까지 듣는 시아버지가 이번 일로 묵주머니를 만든 모양이다. 어쩌면 자기도 소시적에 한 일이 생각이 나서 아들만 꾸짖을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자에게는 그런 일이 예사라는 듯이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봉화는 또 어디로 갔는지 눈에 띄지를 않는다. 제 딴에도 제 색시의 얼굴을 대할 녀미가 없는 모양인지 몸을 피한 눈치다. 인숙은 동서들과 대면하기도 싫고 복순의 방에도 가기가 싫었다. 하인배까지 저를 보고 소박대기처럼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전깃불이 들어올 때까지 저의 방의 문을 꼭 닫고 앉아서 마음을 삭히느라고 바느질만 하였다. 봉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어쩐 이게 혼자 자느라고 아주 무서워서 혼났소. 쥐가 부스럭거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겠지. 하여도 인숙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신우의 말대답조차 변변히 하지를 않았다. 그러면서도 인숙은 봉환이가 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였다. 그 도활한 년하고 달아나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이 손에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상상만 해도 입살이 깨물어졌다. 불을 뿜어낸 화산처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가도 문득 그 생각만 하면 금방 가슴속에서 질투의 불길이 치밀어 오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길은 짤막한 한숨으로나 몇 방울의 눈물로는 끌 수가 없었다. 밤은 10시나 되었는데 별로 들어오지 않는 큰 동서가 의미 깊은 웃음을 띄우며 들어왔다. 인숙은 조금 고쳐 앉으며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자니까 작은 아씨 나 좀 보. 하고 책상 앞에 앉아 복습을 하는 봉이를 불러낸다.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인숙은 버릇이 된 것처럼 또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금 있자 봉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들어오더니
오늘부터 난 딱지야. 하고 아랫목에 펴놓았던 제 이부자리를 걷더니 마루로 끌어낸다. 웬일이요? 자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오? 인숙은 발딱 일어나며 물었다. 봉이는 여전히 웃으며 사내 손님이 들어오신다니까 난 쫓겨나야지. 새언니 잘 자오. 하고 힐끔힐끔 옳게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간다. 망찍해라. 사내 손님이 들어오다께. 하고 인숙이가 어리둥절해서 방문편 짝을 바라보고 섰는데 큰동서가 다시 들어오더니 서방님 자리를 나려 깔게. 하고 아랫목을 가리키며 명령하듯 한다. 인숙의 얼굴은 금세 물감칠이나 한 듯이 빨개졌다. 어쩔 줄을 몰라서 꼼짝도 못하고 섰으니까 큰동서는 이건가? 이불보에 싼 게 서방님 이불이. 하고 머리장우에 쌓아둔 채 한 번도 덮지 않은 자줏빛 명주 차렵이불과 요를 끌어내린다. 그 이부자리를 인숙의 자리와 나란히 펴고 벽에까지 내려놓고 처다들 날 꿈이나 꾸게 하고 나간다. 큰동서와 교대에서 봉환이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들어섰다. 그 뒤에서 어서 들어가 자거라 미거한 자식 같으니 하고 봉환의 등을 밀어 방 안으로 들려뜨리듯 하고 문을 닫는 것은 인숙의 시어머니였다. 인숙은 나무로 깎아 세운 사람처럼 방 한 구석에 가서 꼼짝도 아니하고 섰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다. 감정조차 나무떼기같이 굳어버린 듯 봉환이 역시 어쩔 줄을 모르고 인숙과 장승처럼 마주섰다. 둘이 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방바닥에 나란히 걸어놓은 자리만 내려다본다. 봉환은 한참 만에야 제 자리 곁으로 가서 벌썩 주저앉더니 대님 허리띠만 끌르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불자락으로 얼굴을 뒤집어 쓰고는 달싹도 아니한다. 인숙은 봉환이가 덮고 누운 이불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봉환은 자리가 거북한 듯이 꿈틀거리는 대로 이불에 주름이 잡힌다. 몸을 바싹 오그린 채 다리도 펴지 못하는 모양이다. 인숙은 전등불을 바싹 비틀어 껐다. 봉환이가 그러고 누운 꼴이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봉환과는 반대편으로 멀찌감치 가서 무릎을 얼싸안고 돌아앉아서 고개를 쳐들고 아물아물하는 어둠 속에서 눈을 커다랗게 떴다. 이제까지 아들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는 것을 대기를 하고 조금 오래만 앉았어도 큰일이나 날 듯이 불러내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던가. 그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은 무슨 망령으로 싫다는 아들의 등을 밀어가며 가축을 우리간으로 몰아넣듯 하였을까. 하필 도화란 년과 그런 일이 있자마자 식구마다 짜가지고 들어와서 자리를 펴고 나가더니 큰동서는 왜 나를 보고 전에 없던 비웃는 듯한 웃음까지 띄우고 들어와서 자리까지 깔아주고 나갔을까. 인숙은 그 까닭을 알기가 힘들었다. 아들이 무슨 짓을 다니며 하는지도 모르고 내버려 두었다가 그년하고 가진 못된 장난을 다 허든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첫눈같이 깨끗한 내 몸을 짓밟을 기회를 지어주는가. 생각할수록 인숙은 시어머니의 심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는 옳지, 도화란 양과 사이를 떼어놓을 양으로 이제 나한테 정을 붙이게 할 양으로 이런 수단을 쓰는 게로구나. 하니 인숙은 다시금 분통이 끓어올랐다. 저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다만 하나밖에 없는 진주는 도야지 우리 속에서 굴르지 않았던가. 그다지도 제 품에 안기려고 하던 배곡 같은 몸뚱이는 조그만 독사에게 칭칭 감겨서 그 깨끗한 동정의 피를 빨리지 않았는가.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아내인 나 이외인 여자에게 내 남편의 정조를 빼앗기게 한 것이 대체 누구의 탓이야. 인숙은 시부모가 형용할 수 없이 미웠다. 이제 와서 한번 더럽힌 진주를 억지로 제 입을 어기고 물리려 하고 이미 금이 간 보옥을 강제로 제 품에다 안겨주려 하는 시부모의 심사가 미웠다. 그네들의 심부름을 하고
쳐다들 날 꿈이나 꾸게 하고는 놀리듯 하고 나간 동서까지 얄미워졌다. 이대로 앉아서 밤을 새면 고만이지. 하고 인숙은 봉환의 곁에 자리에는 눕지도 않으리라 하였다.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이 집 식구들에게 봉환과 한방에서 자지도 않았다는 표적을 보여주리라 하였다. 인숙은 미닫이를 열고 덧문을 밀치고 툇마루로 나갔다. 졸지에 밤기운이 차서 오싹하고 몸이 오그러졌다. 바깥은 달도 별도 없는 침침한 지랴다. 인숙은 그 어둠 속에다 더운 한숨을 내뿜었다. 천길이나 되는 바닷속 같은 어둠이 제 몸을 빨아들일 듯이 좁혀드는 것 같아서 졸지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봉이가 자는 방으로 가볼까 하고 일어서는데 등 뒤에서 닫고 나온 미닫이가 부시시 열렸다. 인숙은 찬물을 등허리에다가 끼얹는 듯 놀라서 두 어깨나 오싹 올라갔다. 왜 그저 앉아우? 하고 문지방을 더듬으며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것은 봉환이다. 봉환은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한 것을 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인숙이가 어떡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도 아무 기척이 없어서 이상스럽던 차에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달아나지나 않을까 하고 살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었던 것이다. 지난밤에 어머니가 걱정을 하던 끝에 그것 봐라. 네가 그까짓 짓을 하니까 네 댁까지 몰래 도망을 갔다. 고 하는 바람에 슬그머니 겁이 났던 터이라. 그래도 제가 한 깐은 있어서 저 색시가 정말 도망을 가는 줄 알고 날아나간 모양이다. 춘대 들어갑시다. 그 목소리는 무엇이 속에서 끌어당기는 듯 들릴락 말락하다. 인숙의 꼭 담은 입은 봉해 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어서 누가 또 보면 어떡하오. 봉화는 지난 여름에 별당 뒤에서 할머니에게 들키던 생각이 난 모양이다. 인숙은 벽에 가 기대서서 여전히 꼼짝도 아니한다. 봉화는 어둠 속을 더듬어 인숙의 손을 찾아 쥐고 어서 감기 들어 하고 응석조로 졸르듯 한다. 노세요. 인숙은 제 몸에 봉환의 살이 닿는 것조차 징그럽고 꺼림칙한 듯이 손을 뿌리치며 어서 들어가 주무서요. 누가 내 걱정까지 하시래요. 하고 두어 걸음 비켜섰다. 봉환은 무릎으로 기어가서 인숙의 다리에 메어 달리듯 하며 인젠 행랑방에 나가서 놀지 않을 테요. 수복이 녀석이 자꾸만 활동사진처럼 놀아보자고 계집애를 데리고 와서 하는 목소리는 콧소리로 변한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는 않으나 눈물까지 흘리는 모양이다. 왜 남의 탓을 해요? 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참 정말 이제 안 그런다니깐. 봉환이가 어린애처럼 매달려서 울음을 섞어가며 진심으로 저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여무지게 마음을 먹었던 인숙도 조금은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의 항복을 받고 다시 아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는 데짜 조금도 시원할 것은 없지만 봉환은 얼마 전까지 친동생처럼 저를 따르지 않았던가. 제 앞에서만은 아무것도 속이지 않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를 하지 않는가. 인숙은 한참인 아랫입술만 지근지근 깨물고 섰다가 이제 들어가서요 하고 휘감긴 봉환의 팔을 풀었다. 인숙이가 조금 수그러지는 눈치를 채인 봉환이는 두 발로 기둥을 버팅기어 추워. 나하고 같이 들어가야 잘 테요 하고 치맛자락을 잡아다린다. 인숙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이건 놓으세요. 들어갈 기시리 하면서 끌려 들어가 제자리 위에 가 고꾸라지듯이 쓰러졌다. 봉환은 덧문을 닫아 걸고 나서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부스럭부스럭 옷을 벗더니 다짜고짜 인숙의 이불 속으로 기어든다. 인숙은 이건 내 자리야요.
하고 봉환의 알몸뚱이를 떠다밀 듯 하는데 봉환은 왜 이 자리에서 못 자우? 하면서 슬그머니 인숙의 팔을 끌어다린다. 인숙은 참다 못해서 힘껏 봉환의 얼굴을 떠다밀었다. 얼떨김에 한 손은 봉환의 턱밑을 쥐어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요? 내가 기생인 줄 알아요? 하고 인숙은 발딱 일어나 운목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으며 할딱할딱하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제 입에 도화의 침이 묻은 것 같아서 혀침을 베앗으며 소매로 입살을 푹푹 문질렀다. 어둠 속이기에 망정이지 만일 불이 환하게 켜진다면 이 순간의 둘의 표정이 과연 어떠하였을까. 봉환은 한참 만에야 그만둬! 하고 한마디 별르고 나서는 제자리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린다. 인숙은 머리를 쥐고 뜯으며 울었다. 봉환의 귀에도 들릴 만치나 소리를 내어 늦게 울었다. 아마 2-3시간이나 계속해서 울었으리라. 그러다가 극도로 흥분되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열병에 걸려 펄펄 뛰는 사람처럼 몸이 식어가자 내가 너무 맵쌀스럽게 굴진 않았나 하고 봉환의 얼굴에 손까지 댄 것이 뉘우쳐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엔가 복순이가 연애가 어떻고 결혼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번개같이 생각이 났다. 남자나 여자가 사람은 똑같은데 왜 여자의 정조만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어째서 남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별별 짓을 다 해도 그것은 도리어 예사로 알고 더구나 젊어서 오인 못 해본 남자를 병신 치부를 하면서 왜 우리 여자들만 깨끗하게 정조를 지키다가 제게다만 바치라니? 그런 이기주의가 어딨어요? 남자가 아내 되려는 여자에게 처녀성을 절대로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들도 남편이 되려는 남자의 동정을 절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죠. 결혼한 뒤라도 남자도 여자와 같이 마저 정조를 지켜야 마땅하지. 하면서 복순이가 주먹을 쥐던 것과 법률로 사내들이 제게만 편하도록 만들어놓고 사회라는 것도 지혜들끼리 살기 좋게만 꾸며놨으니 세상에 그런 모순이 어딨어요. 남성에게 가진 모욕을 다 당해가면서 그저 죽여줍시사 하고 살아가는 우리 조선 여자야말로 불쌍하죠. 노예와 한 가지지요. 하고 얼굴에 핏대를 올려가며 분개하던 복순의 말이 구절구절이 생각났다. 그렇지 않고 그 말이 옳지. 더군다나 누가 억지로 그런 일을 당한다? 하고 인숙은 제가 봉환에게 너무 과하게 하진 않았나 하고 뉘우쳤던 것을 다시금 뉘우쳤다. 창틈의 문각시는 깊어가는 가을밤을 울었다. 여자로 태어난 서름과 참기 어려운 청춘의 온외는 인숙의 가슴을 썰였다. 이튿날 인숙은 집안 식구 누구 앞에거나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남들은 예사로 보건만 인숙은 제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지난밤에 봉환이 하고 겪은 일을 상상하면서 유심히 제 얼굴만 쳐다보는 듯 여간 명구스럽지 않았다. 제 몸에 처녀를 잃어버린 무슨 표나 붙은 것처럼 의미 깊은 웃음을 메우고 제 앞을 지나가는 동사들이나 새언니 얼굴이 밤새 환해졌구려 하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놀리는 봉희보다도 시부모의 앞에 서기는 더욱 부끄러웠다. 누가 어쨌나 나부턴 괜히 그런 생각을 하지 하고 앉은 대로 밤을 새워 눈이 빡빡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이 졸음이 폭폭 오건만 조금도 피곤한 빛을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를 더 곱게 빗었다. 한편으로 시조모는 자기의 허락이 없이 합례를 시켰다고 펄쩍 뛰었다. 나도 벌써부터 그만 생각이 있어서 합당한 일까지 꼽아놓고 앉았는데 누가 제 맘대로 그 방에 들여보냈단 말이냐? 하고 며느리를 불러다 세워놓고 꾸지람을 하였다. 인숙은 아침 문안을 드리러 별당으로 올라가다가 돛돌 위에서 귓결에 그 말을 듣고는 되돌아섰다. 작은 애가 그 모양이니 정신들을 좀 차려야지. 제 지각이 날랑 먼 것을 가지고. 하고 나서 혀를 끌끌 차는 소리까지 인숙의 귀에 들렸다. 인숙은 시집 온 뒤로 처음으로 그날은 시조모에게
아침 문안을 고라였다. 봉화는 인숙의 존재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냉정해졌다. 세수를 할 때나 아침상을 받고 나서나 옆에 있는 인숙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난밤 일을 생각하고 무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인숙이가 미인진 것이 확실하였다. 인숙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시중을 들러주려 하건만 아쉬운 일이 있으면 봉희를 중간에 놓고 심부름을 시켰다. 아침만 떠먹고 나가면 온종일 지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인숙은 틈틈이 제 방으로 들어가서는 울었다. 내가 누구를 바라고 이 집을 받기에 그러나 어쩌면 계집애처럼 그렇게 소견이 좁을까? 왜 걸핏하면 틀리기를 잘해? 자기가 잘못한 생각은 손톱만치도 못하나 봐. 하면서 채경 속으로 제 얼굴을 빚어보며 몇 번이나 눈두덩을 부였다. 그 뒤로 시조모는 봉환의 감시를 더 엄하게 하였다. 혹시나 자기가 꼽아놓은 날짜 전에 또 색시방에 들어가 잘까 보아 손자를 초저녁부터 불러들였다. 지난 일은 어떻든 인숙은 봉환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조용히 이야기를 할 기회를 엿보았다. 서로 소 닭 보듯 하면서 지내가는 것이 여간 마음 괴롭지 않았던 것이다. 하루 저녁만 들어와 자게 됐으면 하고 시조모가 택이란 날짜가 돌아오기만 고대하였다. 이번에는 어떠한 요구든지 들어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 기회는 주련히 와주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봉환의 태도는 점점 냉정해져서 옆에만 가도 찬바람이 도는 듯 갈아입을 때가 지나서 옷 주제가 사납건만 제 방에는 발김도 아니한다. 그러나 그 반면으로 다행한 일이 생겼다. 그것은 봉환이가 죽어라 하고 싫어하던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벌제 위명으로 하루 두어 차례쯤 다녀나오던 복순의 방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한번 들어가서는 여러 시간이나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 인장 공부에만 착심을 하나 보다 하고 인숙은 봉환이가 제 방에 자주 드나드는 것보다도 복순의 방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을 도리어 다행히 여겼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때였다. 인숙은 하도 울적해서 복순이한테 나가서 이야기나 듣다가 올까 하고 댓돌에 봉환의 신이 놓이지 않은 것을 보고 친모의 방으로 내려가서 뭘 해요? 하고 살그머니 문을 열었다. 인숙은 금방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 얼른 문을 탁 닫았다. 천만 뜻밖의 제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을 보았던 것이다. 봉환이가 복순의 무릎 위에 올라앉지 않았는가. 복순이 역시 봉환의 허리를 얼싸안듯하고 있지 않은가. 미닫이가 열리며 들이미는 인숙의 얼굴을 보자 한 몸뚱이가 되었던 두 사람의 얼굴은 뜨거운 불이나 끼얹은 듯이 화닥닥 떨어졌다. 사실 놀라움에 빛나는 인숙의 시선은 전기만치나 뜨겁고 찌르르 했을 것이다. 인숙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정신이 아뜩하였다. 툇마루에가 쓰러질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지탱하고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서 잠시 쩔쩔매다가 맞은 짝에 부엌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일시가 급하게 위선 제 몸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분한지 어쩐지도 몰랐다. 그저 실신한 사람처럼 멍하니 어흥한 아궁이 속만 들여다보고 앉았기를 한참이나 하였다. 차차 제 정신이 돌자 찬물에 빠졌던 오리처럼 몸을 떨었다. 난 꼭 죽어야 해. 하는 한마디가 저절로 부르짖어졌다. 그런 꼴을 또 보고 어떻게 살아? 앞으로는 무슨 욕을 더 당할지 아나? 하고 부엌 천장에 가루 걸친 대들보를 쳐다보았다. 산정 뒤에 충충한 우물이 있는 것을 생각하였다. 이팔 청춘의 세상 재미란 털꽃만치도 보지 못하고 시집살이 3, 4년에 속만 무진 태우다가 급기야 생목숨을 끊고야 말 생각을 하니 이가 빠드득 빠드득 갈렸다.
그러나 그 분하고 절통한 것보다도 목을 매달아 혀를 빼물고 늘어진 꼴이나 물에 빠져 퉁퉁 불어오른 저의 시체를 봉환이와 복순이와 또는 도화의 눈앞에 보여주고 싶었다. 완고하고 미진덩어리인 시조모와 시부모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니까. 그네들은 내 무참한 시체를 보고 어떻게들 할까 하고 그 하는 양을 보면서 한바탕 실컷 비웃어주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없다. 아, 이젠 죽는 길밖에 없다. 인숙은 침침한 부엌 속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었다. 오직 제 목숨을 끊는 최후의 행동이 그들에게 대해서 유일한 복수의 수단이 될 것만 같았다. 생각할수록 그 못생기디 못생긴 복순이가 제 남편을 끼고 앉았을 줄은 참 정말 꿈밖이었다. 그것은 도화와의 경우와도 다르지 않는가. 남편의 선생이 복순이. 저에게는 그다지도 친절히 굴고 무어 한 가지라도 아르켜주려고 애쓴 그 진실한 복순이가 아니었던가. 남편의 가정교사라는 이보다도 선생이요 앞으로도 지도해줄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종의 딸인 줄 알면서도 존대로 해주고 제 정성껏 대우를 해오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오라, 네가 시내가 생각이 나서 밤낮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했구나. 내 남편이 해끄무레 하니깐 나하고 틀린 줄까지 뻔히 알고서 그 틈을 부벼보려고 일부러 꼬였구나. 하고 인숙은 저의 추측이 틀림없으리라 하였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단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여기 두고 맞췄구나 하였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유전보다도 몇 갑절이나 분하였다. 거의 본정신을 잃은 정도까지 다시금 흥분이 되었다. 부엌문 밖에서는 누가 군부를 때려고 들어오는지 신발 끄는 소리가 가까이 들려온다. 머리를 쥐어뜯고 앉았던 인숙은 기겁을 해서 발딱 일어서 누가 붙잡으러 나오는 듯이 부엌 뒷문을 열고 산정 뒷곁으로 다름질을 하였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우물가에까지 왔다. 대여섯 길이나 듬직한 우물 속에는 걸레나 빠는 더러운 물이 충충하게 괴었다. 인숙은 당장 뛰어내릴 듯이 몸을 앞으로 숙여 그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찰나에 물속에서 어른어른하고 떠오르는 것은 눈물에 젖은 제 얼굴이 아니요 흰 머리카락이 얼크러진 초취한 어머니의 얼굴이다. 인숙은 제가 우물 속으로 뛰어들면 어머니의 얼굴이 천조각 만조각에 깨어질 것 같다. 우물 전도구니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자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굴러들어가 풍당 하고 빠졌다. 찬바람이 쏴 하고 지나가더니 서리를 맞아 누래진 미루나무 잎사귀가 인숙의 머리 위로 우수수 하고 떨어졌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머니가 오죽이나 서러하실까 하고 인숙은 우물 언저리에서 두 팔을 짚고 서서 돌멩이가 출렁거려 놓은 물속을 물끄러미 보았다. 생각해보니 이 생에서 다만 한 가지 못 잊어지는 것은 가엾고 불쌍한 홀어머니 한 분뿐이었다. 그 어머니가 애절초절을 하시던 끝에 아버지처럼 생목숨이라도 끊으시고 제 뒤를 따라오실 것만 같아서 인숙은 어머니한테다 만지장서로 불초의 여식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30사정이나 쓸까. 이대로 죽으면 내가 어떠한 누명을 뒤집었을지 누가 아나. 하고 인숙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등 뒤에서 어깨를 가벼이 짚는 사람이 있다. 전신의 신경이 움츠러드는 듯 놀라서 돌아다보는 인숙의 시선과 마주친 것은 야릇한 웃음을 띄운 복순의 넓적한 얼굴이었다. 여기서 뭐라고 섰어요? 저리로 갑시다. 복순은 인숙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덮어놓고 팔을 잡아 끈다. 인숙의 감정은 다시 돌멩이를 던진 물결처럼 출렁거렸다. 더구나 그따위 짓을 하다가 들키고도
무한한 빛이 없이 도리어 싱그레 웃는 그 얼굴은 여간 흉물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놔요. 소리와 함께 인숙은 잡힌 팔을 힘껏 뿌리쳤다. 이럴 게 아니라 나도 할 말이 있으니 어쨌든 같이 들어갑시다. 복수는 사뭇 강제로 인숙의 팔을 끌어다리다 못해 허리를 껴안고 떠나밀면서 걸음을 걸린다. 인숙은 왜 이래? 죽어봐. 내가 들어가나. 하고 한사코 버팅기며 발버둥을 쳐도 남자처럼 억세인 복순의 힘을 당할 수 없다. 저기 봐요. 만화님이 나오시는구먼. 하고 복수는 거짓말까지 해서 인숙을 억지로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복순도 뭐라고 입을 열어야 좋을지 몰랐다. 보기 싫더라도 날 좀 봐요. 난 지금 세아씨가 우물애가 빠져 죽으려고 하는 그 속을 잘 알고 있어요. 하고 처음으로 남들이 부르는 흉내를 내듯 인숙을 세아씨라고 불렀다.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나를 쏘고 싶도록 밉고 몹시 분하게만 됐지만 그거 다 오해야요. 그 말을 듣자 인숙은 저런 뻔뻔스런 년 좀 봐 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참았다. 복순이가 이죽이죽하고 말을 꺼내는 것이 저를 끌어다 앉혀놓고 일부러 코를 올리는 것 같아서 듣기 싫다는데 무슨 여러 말이야? 하고 일어서다가 인숙은 또 붙잡혀 앉았다. 글쎄 나오고 영영 원수가 되더라도 내 말이나 몇 마디 못 들을 게 어딨어요. 그동안 지내던 정분으로라도요. 하고 복수는 문을 막아 앉더니 난 봉환 씨와 도화란 계집애의 관계도 알고요. 또 저번 날 저녁에 봉환 씨하고 한방에서 자면서도 봉환 씨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당자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손톱 여물을 썰고 있는 인숙은 봉환이가 그런 말까지 복순에게 했다는 말에 얼굴이 화끈해졌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나도 그 일을 많이 생각해 봤죠. 어떻게 했으면 두 분이 원만히 지내게 될 수가 있을까 하고. 복수는 잠시 말을 끊고는 인숙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제가 새 중간에서 남의 사랑을 채뜨렸단 말인가. 하고 인숙은 듣고 볼수록 더 복순의 소위가 괘씸하였다. 둘이서 그러고 앉았는데 문을 펄썩 열었으니까 내가 변명을 한 대짝 고지가 들리지 않겠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야요. 보다시피 못생기기로 유명장한 나한테 봉환 씨가 정말 생각을 달리 먹고 덤비는 게 아닌 줄을 누구나 다 알 게 아니야요. 저런 꽃 같은 자기 색시를 두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홀로 지내기로서니 그래 봉환 씨를 유혹할 여자도 아니고. 어쨌든 남자가 봉환 씨 나이쯤 되면 얼구방이도 찌기방이도 천하의 미인으로 보이는 때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고 복수는 입모습을 끌어올려 그 독특한 웃음을 웃고 나서는 워낙 봉환 씨같이 귀족이나 부잣집의 아들은 그런 방면에는 일찍 눈을 뜨나 봅디다. 더구나 도화란 계집애한테 일테면 실제 경험까지 얻었거든요. 그맘때는 여자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덤벼들 때인데 그런 걸 억지로 떼어놓았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손을 대기가 어려웠던 자기 색시한테 그 숭례를 내보내다가 뜻밖의 거절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 딴에는 어쨌든 분하긴 하거든요. 남자란 노소간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잘못한 것은 아주 징어버리나 봅디다. 여자 같으면야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꾹 참지만 사내 콧배기는 되려 반동심이 생겨서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여자의 눈앞에서 일부러 다른 여자를 농락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하거나 그런 눈치라도 체계해가지고 그 여자의 질투심을 바짝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런 뒤에는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거센 척하는 그 여자를 제 소나귀에다가 넣고야 만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피를 내지 않고 복수를 하는 수단이거든요. 내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길래 남자란 나이가 어려도 그런 등사에는 맹랑하죠. 여자를 다루는 재주만은 뱃속에서 타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하고 복수는 여전히 웃으며
연방 인숙의 눈치를 흘끔흘끔 본다. 그래도 인숙은 오해를 풀지 못하는 듯 아랫입술만 자근히 물고 앉아서 제 얼굴은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쉽게 말하면 내가 팔자산업계 잠시 이용을 당했단 말씀이죠. 나이가 40이나 먹은 팔남봉의 후치 노릇도 해보았고, 이래봬도 한참 당년엔 죽여주 살려주 하면서 따라다니는 남학생하고 연애깨나 해봐서 남자들의 심사를 대강이라도 짐작하는 나니까 나를 이용해보려는가 보구나 하고 첫 박스에 눈치를 챌 수가 있었죠. 여기까지 말을 하던 복수는 인숙이가 그런 줄까지 알면서 왜 남의 남편하고 단둘이 서로 끼고 앉아 쓰느냐 말이야. 저도 대숭스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선 암만 발뺌을 해봐 누가 고지를 듣나. 이리 하고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짐작한 듯,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엔 호기심이 나서 봉환 씨를 퍽 동정하는 태도로 두 분의 사이를 묻기도 하고 슬그머니 넘겨짚어도 봤더니 사실대로 다 토설을 하더군요. 어쨌든 내 소박을 맞는 듯한 것이 몹시 분하기도 했는가 봐요. 내 두고 볼 걸 하고 벼르는 품이 대단하길래 여자란 피동적이 되어서 그런 동시엔 생각이 남자와 다르다는 것과 정당한 자기 색시에게 그렇게 강제적 수단을 쓰려고 들었으니 처음엔 어느 여자나 다 싫어하죠. 그러니깐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서로 호의로 결합이 되어야 합낸다 하고 타일르기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랬더니 내 방을 자주 드나들면서 자꾸만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구려. 그러다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그 어느 순간에 흥분이 되어서 그야말로 내가 절세의 미색으로 보였던지 도아른 계집애 은퇴하는 숭례를 내려고 듭디다 그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잠깐 허는 모양을 보려고 허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일이 우습게 되느라고 마침 그때 문을 열었던 게야요. 하고 다가앉더니 알고 보니 시원하죠? 그래도 오해를 풀지 못하겠어요? 하고 복수는 인숙의 손을 덥석 잡는다. 나도 설마 그렇게야 하려 했지만 하고 인숙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똘똘 뭉쳤던 마음 한 고퉁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사실 내가 봉환 씨를 꼬여내기나 했다면 그야 분하고 여부가 없겠죠. 송편으로 목을 따고 두부로 배를 갈라도 시원치가 않을 노릇이죠. 복수는 일부러 인숙을 웃겼다. 인숙도 웃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손등으로 입을 막았다. 인젠 안심하세요. 그렇게 우물애가 빠지려고 하도록 속을 상하게 온 대신에 내가 중간에 들어서 좋도록 해볼 테니 어떤 수단을 쓰든지 그건 내게다만 맡겨두서요. 틀리기 전부텀도 더 정답게 지내도록 힘을 써볼게요. 그렇지만 이번엔 그렇게 쌀쌀스럽게 굴어선 안 돼요. 다른 여자하고의 관계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인숙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고 애원하는 듯 복순의 얼굴을 쳐다본다. 복순의 말을 듣고 본즉 제가 오해를 했던 것이 도리어 부끄러워서 다시 고개를 쳐둘 수 없었다. 복수는 벌써부터 그런 일로 속을 썩히는 인숙이가 새삼스러이 가엾어 보이는 듯 무릎이 마주 닿도록 다가앉아 잠옷 은근한 목소리로 어느새부터 그런 일로 저렇게 애를 태우는 게 다 누구 탓인 줄 아서요? 그건 봉환 씨의 잘못도 아니고 더구나 세아 씨의 불찰도 아니죠. 나는 벌써부터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까닭이 우리 조선의 결혼제도 그중에도 조혼을 시키는 나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는 우리 동지들끼리는 벌써 토론을 많이 했고 그런 옛날의 묵은 제도를 타파하려고 애를 쓰는 중이지만 아직도 이 원수 같은 결혼제도 때문에 한평생 희생을 당하는 여자가 조선 안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위선 여기 앉은 나부터 그 피해자의 한 사람이지만 세아 씨도 벌써 한 몫을 끼게 된 게 숨김없는 사실이죠. 남녀간의 나이가 지긋해서 첫째 건강하고 이상이 같고 취미가 맞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있는 조건을 갖춘 상대자라야만 비로소 결혼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둘째 셋째 문제죠. 그보다는 맨 먼저 타파해야 할 것은
그 야만의 조혼 제도야요. 조선의 부모는 자녀가 장성하니까 합당한 이성과 배합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혼인을 시키는 게 아니라 며느리나 손부를 보기 위해서, 즉 자기네의 놀이개를 장만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콧물을 흘리는 것들을 성례라고 시키거든요. 조숙하는 대신에 일즉 늙은 여자의 나이가 남자보다 2, 3년, 심하면 4, 5년이나 우인 경우가 많으니 그것이 모든 가정비극의 시초죠. 이런 귀족의 집이나 소위 양반의 가정에서도 별별 추잡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 가난하고 무식한 계급에 처한 남녀 사이에는 그런 일이 쉽게 표면으로 나타나거든요. 왜 가끔 신문에도 나지 않아요? 관여는 여자가 나이 어린 제 남편과는 만족할 수 없어서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는 것쯤은 되려 약과게요. 간부와 간부가 서로 짜고서 본부의 밥에다 양잿물을 타먹이거나 목을 메어 죽이고, 꽃다운 청춘에 교수대의 이슬이 된 여자가 여간 많지 않아요. 일전에도 신문 보니까 조선 여자의 범죄 중에 10분의 8월까지는 남녀관계 때문이요. 더구나 여자로서 사형을 받는 것은 전부가 치정관계로 그런 몸서리가 처지는 범죄를 하는 것인데, 그런 악독한 여자의 범죄가 많기로는 조선이 세계의 제일이라고 놨더군요. 하고 저 홀로 흥분이 되어서, 그나 그뿐인가요? 나이 어린 사내가 정말 부부의 생활을 하려는 때에는 그 아내는 벌써 늙을 꼬비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남자는 외입을 하고 소첩을 얻게 돼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가정비극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복순의 말은 점점 열을 띄워온다. 인숙은 저녁 문안을 들을 때가 지난 줄도 모르고 전등불이 들어온 뒤까지 연애와 결혼 문제에 관한 복순의 열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일이 있은 지도 한 보름쯤 지난 뒤였다. 그날은 봉환의 오대주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라 새로 2시나 되어서 음복이 끝나고 식수들은 각기 제 방으로 헤어지는데, 봉환의 어머니는 산정으로 올라가 자려고 가는 길에 며느리의 방에 들렀다. 졸린 것을 억지로 참고 제사 참사를 하였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 하품을 하며 도포를 벗는 아들을 보고 "너 그렇게 졸립건 여기서 자렴" 하고 나가더니, 할머니께서는 야기를 쏘이기 싫으시다고 지밀해서 주무신단다. 봉이는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자거라. 하고는 역시 하품을 깨물며 막 자리를 나려 펴려는 딸에게까지 이르고 나간다. 인숙은 동서들과 제기를 참겨두느라고 대청으로 참마루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들어왔던 것이다. 봉이는 "내 오빠 자리 펴주리까?" 하고는 놀리듯 하더니 오라비 내외의 자리를 나란히 깔고 오라비의 얼굴을 살짝 흘려보고는 지밀로 갔다. 그동안 복수는 며칠을 두고 봉환의 마음을 풀어주기에 남몰래 애를 썼다. 그날 저녁 인숙이가 그닥지 냉정하게 군 것은 봉환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 뒤로 인숙은 남편의 뜻을 쫓지 못한 것을 여간 후회하지 않고 눈물로만 세월을 보내니 딴 생각 말고 전보다도 더 의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으로 허풍을 쳐가며 누누이 타일르듯 하였다.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제 말을 잘 듣는 산정마님에게 그동안에 지낸 일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아들이 영영 마음을 바로잡지 못할 뿐 아니라 며느리까지 잃어버리기가 쉽겠다고 당장 무슨 일이나 날 듯이 격동을 시켜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숙의 시어머니는 모발이 허연 터에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싫고 도시 말썽스러운 것이 귀찮아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제 방으로 돌아온 인숙은 처음에는 시누이가 먼저 자나보다 하고 무심히 옷을 벗다가 제 곁에 깔린 자리가 다른 것과 발치에 벗어놓은 옷이 봉환의 것인 줄 알고 놀랐다. 이게 웬일이야 하고 머리맡으로 돌아가 보니 이불을 반쯤 뒤집어 쓰고 실눈을 감고 자는 채 하고 누운 것은 봉환임에 틀림없다. 인숙은 전날 저녁에 봉환과 같이 지내던 생각을 하니 새삼스러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하고 달았다.
하필 제삿날 밤에. 하고는 머리맡에 채경과 제 얼굴을 비춰보고 저고리고름으로 얼룩이가 진 곶등을 자근자근 누르면서 장차 앞에 닥쳐올 일을 공상하다가 난 몰라. 어떠든지 인젠 난 몰라. 하고는 살그머니 치마를 벗고 제자리로 들어가려다가 참 문도 안 걸었네 하고 단속꽃바람으로 일어나서 방문고리를 걸고 돌아와 봉환의 반대편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웠다. 그러나 제가 문고리를 걸려고 속옷만 입고 일어선 저의 뒷모양을 봉환이가 이불자락을 떠들고 더덕질을 해본 줄을 알 리가 없었다. 방 안은 제가 쉬는 숨소리가 들릴 만치나 고요해졌다. 인숙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야릇한 흥분에 몸을 가늘게 떨면서 이불 밖으로 하얀 이마만 내여민 봉환의 편으로 고개를 돌리며 쥐도 알아듣지 못할 만한 목소리로 주무사요 하였다. 봉환은 일부러 꿈결에 어렴풋이 무슨 소리를 들은 것처럼 응? 하고는 돌아 눕더니 아이 눈부셔 하면서 인숙의 이불자락을 슬그머니 끌어다린다. 인숙은 벗어놓았던 치마로 앞을 가리고 일어서서 전등불을 다 껐다.